자, 이제 교재는 저희 72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선급금이랑 선수금 요것도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앞에서도 저희가 선급금, 선수금이라는 용어 좀 정리해드렸던 것 같은데 선급금, 선수금은요. 계약금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약금을 누군가는 건네고 누군가는 계약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선급금과 선수금도 서로 상대적 계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상품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 인수 전에 계약금 등으로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를 선급금 계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대로 상대방은 돈 먼저 받은 거죠. 물건을 보내기 전에 돈을 먼저 받은 거를 선수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관계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요거를 좀 볼 겁니다. 요거는 선급금, 선수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워낙 중요하니까 요 이름에 동글뱅이질 하시고 오른쪽 오셔서 회계 처리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이럴 때는 어떤 계정을 써야 될까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보시면 대한상사라는 곳이 나오고요. 상품 40만 원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약금으로 얼마를 건넸어요? 4만 원. 40만 원을 써야 돼요? 4만 원을 써야 돼요? 회계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회계상 거래라고 보는 거죠. 이 중에서 주문만 해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이거 뭐 돈을 물건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대신 4만 원이라는 계약금은 오고 간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기장할 거는 계약금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기술해 주면 돼요. 돈 4만 원 쓴 거죠. 저희가 나중에 합격하시고 또 아파트에 가셔서 직접 일을 하실 때 이렇게 계약금 건네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 계약금으로 4만 원 건넨 사실을 정확하게 기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요. 또 차변과 대변에 뭐라고 쓸 건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돈이 나간 거 아니에요? 대신 요거 잘 보시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자예금에 당자 수표용지 있었죠. 그래서 당자예금에서 돈 4만 원을 계약금으로 건넸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당자예금을 쓸게요. 네. 수표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4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지불을 한 거죠. 무슨 이름으로 지불한 거니? 계약금 낸 거야. 선급금이라고 해야죠. 왜 선급금이라고 쓰냐면요. 계약금 내면 나중에 뭐 받을 수 있어요? 상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이렇게 4만 원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번으로 갈게요. 주문품이 도착을 했대요. 인수운임 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물품을 인수합니다. 잔금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특이하네요. 물건을 저희가 구매하면서 운임까지 냈네요. 이 10,000 원이라는 거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매입 과정에서 부담한 운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입 운임까지 가산을 하는데 요건 뒤에 제가 재고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상품이 왔죠. 저희 창고에 상품이 40만 원씩 도착을 했고 운임 10,000 원까지 더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41만 원을 씁니다. 그리고 선급금 4만 원 건넨 거 빼시고 물건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운임이라고 해서 현금을 10,000원 쓴 거 있죠. 현금하고 가로하고 운임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드릴 테요 라고 했으니까 매입 채무라고 써야죠. 그래서 금액은 매입 채무가 36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급금 건네면 나중에 물건 돌려받을 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묶어볼게요. 자, 주 강남 상사에 상품 50만 원을 매출하기로 하고요. 계약금으로 5만 원을 먼저 받았대요. 자, 이번에는 제가 돈 5만 원을 받은 거예요. 먼저. 일단 보시면 제가 주머니에 현금이 5만 원 들어와 있는데 그거 5만 원 왜 받았어? 라고 항상 원인 결과라고 했죠. 돈 왜 받았어요? 계약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건 나중에 다 물건으로 변제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수금이라고 해서 비주로 계상을 합니다. 나 그거 돈 먼저 받은 거야. 계약금 받은 거라서 나중에 다 이거 물건으로 돌려줘야 돼. 그래서 선수금 5만 원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위의 상품을 주 강남 상사에 발송을 했대요. 다만 발송은인 1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대금은 10일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자, 이번에도 조금 회계 처리가 복잡해요. 자, 봅시다. 제가 일단 물건을 파는 거죠. 얼마를 팔았냐면 50만 원치 물건 판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운송료를 15,000원 쓴 거죠. 그래서 현금 15,000원을 씁니다. 그리고 제가 선수금으로 받은 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외상대금이니까 매출채권이라고 쓸 거예요. 얼마를 쓰냐면 45만 원을 쓰고요. 여기 이제 운반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얼마 처리하냐면 15,000원 처리합니다. 자, 굉장히 회계 처리가 어려운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운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임을 설명드리고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험에서 정리하고 오셔야 될 운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아까 운임이 있었고 여기서도 운임이잖아요, 요거. 근데 처리되는 게 똑같아요? 조금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달라요. 봐봐요. 여기 지금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요 운임은요, 매입액에 더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파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운임은 비용 처리를 했어요. 비용. 운반비란 이름을 썼지 매출에다가 뭐 더하거나 자시거 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둘이 왜 다르지? 운임은 운임인데 왜 다르니? 라는 걸 이제 옆에다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운임이라는 거는 두 가지 운임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에선. 자, 운임이라고 하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운송료라고 생각하세요. 운송료. 자, 운송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물건을 사면서 부담하는 운임을 매입 운임이라고 불러요. 네, 매입 운임이 있고 하나는 판매 운임이라고 불러요. 또는 매출 운임이라고도 부릅니다. 둘이 다른 거죠. 왜 회계 처리가 다른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매입 운임은 회계에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요, 지금 A라는 기업이에요. 저기 이제 B라는 기업에서 이제 물건을 사오고 싶은 거예요. 물건을 사고 싶은데 B가 지금 저보다 힘이 더 센 갑이야. 갑의 지위에 있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요. 아, 나 너네 물건 되게 사고 싶은데. 주로 이게 그 외국에 있는 물건을 수입해 올 때 그래요.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만드는 공산품은 이제 운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죠. 같은 나라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인데요. 저기 유럽에 있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어요. 제가 여행 가봤더니 이건 너무 대박나는 물건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꼭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제 B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아, 너네 물건 되게 좋더라. 나한테 좀 팔면 안 되겠냐? 근데 B 입장에서는 굳이 너네 나라에 안 팔아도 난 괜찮다. 그러면 나는 그냥 네가 물건을 사가고 싶으면 운송료까지 내고 사가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 너네 물건 되게 사고 싶은데 그러면 B라는 곳이 너한테 이제 물건을 팔긴 팔 건데 운송도 너네가 해서 가져가. 그러면 저는 그 운임까지 내야 그 물건을 내 창고에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물건 값이 40만 원이라고 칠게요. 40만 원짜리 상품을 사고 싶은데 제가 그 물건을 운송까지 해와야 돼요. 우리 창고에 갖고 와야 제가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송료로 5만 원을 썼어요. 그럼 저는 이 상품을 사려고 최대 얼마를 쓴 거예요? 45를 쓴 거죠. 40만 원만 갖고는 그 물건 값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사는 물건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비싼 이유는 다 이 운송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운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면요. 이건 매입액에 가산을 시킵니다. 그 돈까지 들어야 최종 산다 이거죠. 보시면 그 운송료 10,000원까지 내야 제가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41만 원으로 매입을 써놔요. 그런데 그에 반해 이 판매 운임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세요. 어디서 가능하냐면 요즘에 저희가 인터넷 같은 거에서 물건을 사시면 다 어떻게 해주세요? 무료 배송 같은 거 해주는 거 아세요? 제가 지금 A라는 기업인데요. 여기 소비자예요, 소비자님. 소비자한테 물건을 뭐 하고 싶어요? 많이 팔고 싶잖아요. 물건을 가능하면 많이 팔고 싶은 게 당연히 기업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게 소비자한테 이제 운송료까지 내고 사가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운임이라는 거를요, 기업이 대신 부담을 해요. 이건 안 해도 될 일을 기업이란 회사가요, 더 많이 팔고 싶어서 운송료를 그냥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무료 배송이면 그 배송은 누가 배송료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내가 소비자니까 그냥 무배인가 보다라고는 봤지 그 배송료를 누군가는 냈겠죠.
그 배송료는 기업이 그냥 스스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팔고 싶어서 판매 과정에서 부담하는 운임을 그냥 스스로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인터넷 업체 같은 데는요, 일정 물량이 돼야 그 운송료를 커버하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이 파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운송비를 커버할 만큼 매출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판매 운임은 회계에선 이렇게 생각해요. 또 더 많이 팔고 싶어서 그냥 부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 버리냐면 그냥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요. 어딘가에 보태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써버린 돈이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운임의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매입 운임인지 판매 운임인지 잘 보시고 각각 들어갈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고자산이라는 다음 장에 나올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이니까 요거 두 개를 먼저 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의 처리 방식이 좀 다르구나. 그리고 선급금, 선수금은 이렇게 계약금일 때 쓰는 계정이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선 요것만 보면 돼요. 제가 이미 4만 원은 상대방한테 건넸으니까 돈은 나머지만 갚으면 되죠. 36만 원만.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5만 원 받은 거 있죠. 그래서 물건값이 50만 원이지만 제가 5만 원을 먼저 받았으니까 매출 채권이 45만 원만 들어온다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선급금, 선수금까지가 이 파트에서 보실 내용들이고요. 그 밑에 4번에 선대금, 예수금이란 단어가 있는데 솔직히 잘 쓰는 계정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예수금은 동글뱅이를 좀 할까요? 예수금이라는 게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계정 과목이죠. 이름이 예수금이니까 많은 분들이 금 하면 돈 하면 자산.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요. 근데 이 예수금은요, 부채예요. 왜 시험 문제 내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을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금 하면 금이니까 자산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단어는 부채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 언제 쓰냐면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A라는 기업의 사업 대표인데요. 저희 이제 뭐 갑이라고 하는 우리 직원분이 있어요. 직원분이 저한테 열심히 일을 해주면 저는 월급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원래 약속한 돈은요. 250만 원, 월에 25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250 다 받아가는 거 아니죠. 뭐 차 띄고 포 띄고 하도 뗄 게 많잖아요. 그래서 250만 원을 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띄어가야죠. A라는 기업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A라는 기업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국가를. 그래서 국민연금 띄어가야지, 국민건강보험료 띄어가야지, 건보료 뭐 이것저것 다 띄죠. 그래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한 30만 원 띄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직원은 220만 원만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저 30만 원은 어디가 있어요? 요거는 기업이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다 내요. 이거 잠깐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거라서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요때 쓰는 거예요. 원천징수. 이런 게 원천징수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원천징수한 돈 이 30만 원은 지 거 아니잖아요. 잠깐 국가를 대신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금이 부채라는 사실은 알아두셔야 되겠다. 나중에 이 30만 원 다 내요. 기업이 먹는 돈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솔직히 억울하지 않아요? 250만 원 월급 맞거든요. 근데 이건 국가를 대신해서 A라는 기업이 띄어가는 건데 우리 직원이 그렇게 생각하죠. 250 준다고 했더니 220밖에 안 주네. 이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직원도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 30을 우리 기업이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대신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건네주는 거라서 250만 원 월급인 거는 맞아요. 다만 이거를 세분화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수령하는 금액은 220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연봉 같은 거 보시면 세 전후로 얼만데 세금 이런 거 다 띄면 얼마다라고 해서 세전 세후를 구분해 가지고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220이 제 실수령액이 되는 거죠. 우리 유명한 실수령. 그래서 예수금은 그럴 때 쓰는 거니까 우리 그거 부채라는 것만 좀 알아둡시다. 교재에다가 밑줄 좀 글게요. 위에서 한 4번째 줄 보세요. 기업이 일시적으로 맡았다가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예수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업이 종업원의 급료, 그러니까 급여예요, 급여.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예수금, 보험료 예수금 등이 있다. 이건 나중에 내겠죠? 한 달 이내에 다 내요. 그러면 그 돈을 냈을 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이 부채라는 사실은 조금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나중에 이제 실무 가시면 할 일이 되게 많으시겠죠. 우리 뭐 그 관리사무소에서도 직원분들 계실 거니까 그 직원분들 월급 주실 때 이렇게 이제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금이라는 계정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뒷장에 한번 넘겨보시면 매출 채권 등의 손상 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그 매출 채권의 대손이란 단어랑 좀 연결해 두시면 좋은데 지금 기초에서 보기에는 내용이 조금 커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기장까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니까 요거는 나중에 기본반 가서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74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5장에서는 방금 보셨던 예수금까지를 정리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좀 넘기세요. 지금 기초에서 할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수금까지를 목적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는 78페이지 오셔서요. 챕터 6번에 재고자산에 관한 기장도 여기서 꼭 알고 오시면 좋은 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제 교재는 78페이지 와보세요. 자, 여기에서도요, 재고자산에 관한 기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재고자산도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챕터예요. 거의 뭐, 4~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이긴 한데, 여기서는요, 가장 이제 재고라는 게 뭔지의 기본 정의, 그리고 재고에서 꼭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목을 좀 보세요. 재고 자산이래요. 그러면 뭐가 재고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에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씩 드리기는 했는데 재고 자산이 뭡니까? 우리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재고 자산인데요. 이 친구는 뭘 재고라고 부르냐면 회사는 영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 자산은 이런 걸 얘기해요. 정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재고라고 불러요. 우리 회계에서는요,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재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요 영업 수단이죠. 아까 얘기 드렸던 상품. 그것도 재고 자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라는 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요즘의 기업들은요, 그 마트만 가보셔도 알죠. 마트에 가보시면 예를 들어 이마트를 한번 가보세요. 이마트는요, 스스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 노란 색깔 붙어 있는 노브랜드 상품은 이마트가 스스로 공장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어디 안 거치고 자기네에서 파는 걸 노브랜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팔아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게 확실하게 보여요. 마트에 그 매대 가보시면은 남이 만든 거를 가지고 와서 파는 물건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파는 물건도 있잖아요. 다 파는 건데. 그래서 재고 자산에서 제일 먼저 정리하실 거는 요거예요. 회사가 상기업이랑 제조업이랑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상기업은 그냥 도소매업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어진 물건을 떼어서 파는 거. 뭐 슈퍼 이런 데 다 도소매업이죠. 그냥 만들어진 물건을 크게 뭐 왕창 사와가지고 소비자한테 파는 거예요. 이런 거를 도소매업이라고 부르는데 그 상기업은 이 재고자산을 상품이라고 불러요. 앞에서 만나보셨죠? 이 상품도 재고자산의 일종이에요. 근데 제조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삼성도 제조업이죠. 거기 핸드폰 만들어서 파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완제품 만드는 곳을 제조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조업은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품이라고 불러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품, 제품 다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상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이마트는 둘 다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제품도 있고요. 제공품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 공장 가보시면 완제품도 있지만 아직 작업을 하고 있는 물건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제공품이라고 부르고 원재료가 있어야지 물건을 만드는 거 아시죠? 이게 다 재고예요. 그래서 회계에서 말하는 재고는 되게 넓은 범위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은 재고하면 이것만 생각해요.
상품, 제품처럼 만들어진 물건만 생각하는데 회계는 그게 아니고 팔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걸 다 재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부터가 먼저 정리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래요. 첫 번째 줄이 시험에 몇 번 등장을 했는데 통상적 영어과정에서 판매라는 단어 보이죠? 근데 그 옆에 걸 안 읽어요. 판매하면 물건, 물건하면 상품 이렇게 떠오르시면 안 되고 옆에 보시면 다 포함 안 되잖아요. 상품이나 제품, 생산 과정에 있는 제공품 그리고 원재료나 소모품으로 존재하는 자산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는 회계에서는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거를 재고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보게 될 친구는 요 상품이죠. 요 제조업에서 얘기하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요. 우리 회계에는 또 다른 파트가 하나 있죠. 원가 관리 회계.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 가시면 요 제조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들어보실 거는 요 상품이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상품이라는 거는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 저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완제품을 제가 사와서 거기다가 마진을 붙여서 팔아요.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물건을 떼었으면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10,000원 주고 사온 물건을 10,000원에 파는 바보가 있나요? 그럼 저의 수고도 없잖아요. 10,000원에 물건 사오면 저의 노력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건에다가 마진을 붙여요. 이윤을 붙이죠. 이윤을 붙여가지고 한 15,000원에 판다. 그럼 저는 그 과정에서 5,000원 버는 거죠. 그거예요. 재고는 이게 다예요. 제가 물건을 10,000원에 사온 거죠. 이거를 15,000원에 팔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15,000원이 저의 매출이죠. 아까 우리 물건 15,000원에 팔았고요. 이 10,000원은 뭐예요? 제가 이 돈 15,000원을 얻기 위해서 사온 물건이 이제 고객님한테 가 있는 거죠. 요거를 매출 원가라고 불러요. 진짜로 대박 중요한 거.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 원가가 있어야 돼요. 이 물건을 사왔을 때 제가 돈을 10,000원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15,000원 받은 거죠. 그럼 전 순수하게 얼마 남은 거예요? 5,000원. 15,000원 남은 거 아니에요? 10,000원짜리 원가가 희생돼서 5,000원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저희가 이제 자영업을 해요. 제가 치킨 가게를 합니다. 이제 닭 한 마리 튀겨요. 그럼 거기 보시면 닭에 뭐 다 들어가죠. 다 될 수 있어요. 제가 치킨을 한 마리 튀겨가지고 얼마에 소비자한테 파냐면 매출할 때 2만 원, 치킨 한 마리 한 2만 원 정도 하자. 그럼 저 2만 원 다 번 거예요? 대박이네. 한 마리 팔 때마다 2만 원이 다 남아요? 아니죠. 닭이 희생하셨잖아요. 닭도 희생했지. 거기다가 양념도 넣었지. 이것저것 포장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닭을 제가 얼마에 사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양념 같은 걸 하느라고 뭐 원가가 예를 들어 5,000원이 들었다.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과 매출 원가를 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게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진짜로 이제 한 100만 번 만나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과 매출 원가를 차감한 것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러요. 근데 잘 보세요. 저 15,000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매출 원가까지만 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치킨 얘기 드렸죠. 치킨은 뭐가 더 많이 들까요? 제가 닭 한 마리 튀기면 2만 원을 소비자한테 받아요. 그런데 닭이라고 하는 그 원재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가 비싸요? 그 닭을 누가 선전해줘요? 연예인 분들이 선전을 해주죠.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치킨 광고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소비자한테 빨리 각인이 되잖아요. 이게 그 마케팅,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경영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가보면 이제 마케팅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치킨 같은 경우는 그 선택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고르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가장 마지막에 본 거 있죠. 가장 본인의 기억에 오래 남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본인한테 자극이 좀 크게 오는 거. 그런 거를 골라요. 그래서 유명인들을 캐스팅하는 이유는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호감도를 가지고 그 호감도가 오래 남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소비하고 먹고 이런 거에는 유명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치킨 광고는 유명하신 분들이 찍죠. 그분들한테 뭐 해주셔야 돼요? 광고비 내야지. 그리고 그 TV 같은 데서는 그냥 쏴줘요. TV는 그 거치려면 돈 내셔야 돼요. 광고비 내야 돼요. 그래서 주로 매출 총이익만 가지고 돈이 남지 않아요. 이것저것 써야 돼요. 그런 거를 판매 관리비라고 불러요.
이거에 지금 제가 구구절절 설명드린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 방금 얘기 드렸던 광고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 드리면 나이키나 아니면 아디다스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도요. 옷값은 별로 안 비쌀걸요? 그거 다 태그 뒤에 보시면 메이드 인 뭐 방글라데시, 또 메이드 인 뭐 인도네시아처럼 주로 작업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낮은 곳에서 만들어요. 그거를 저희는 유명인들한테 입히는 거죠.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 앞에 옷 입히고 유니폼 입히는 거 다 이거예요. 광고비. 그래서 광고비 중에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판매 운임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급여 같은 거 있어요. 본사 직원분들 급여 이런 게 다 판매 관리비예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썼다. 그래가지고 제가 치킨 장사하는데 돈 얻는다라고 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다 띄워야 저희가 남는 거를 영업이익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요거를 이제 적어 오시는 거예요. 재고자산에서는 매출과 매출원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 다 남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판관비를 빼야 제 손에 순수하게 남는 영업이익이 5,000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본 거고 본인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뭔가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이시라면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어느 정도를 팔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감이 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자영업이 많이 오픈하고 많이 폐업을 해요. 제가 세무사 일을 하니까 많이 오픈하고 많이 폐업하거든요. 어떨 때는 폐업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냥 돈만 생각하고 뛰어드시는 거죠. 보니까 카페 같은 데가 좀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카페가 진짜 많잖아요. 거의 뭐 걸어 다닐 때마다 카페가 몇십 군데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 보니까 많이 팔리겠구나만 생각해요. 그러면 매출을 많이 기대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각종 비용들이 굉장히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섣불리 뛰어들다가 생각했던 만큼 매출이 안 나오면 돈만 다 까먹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지식은 여러 군데서 쓰인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재고자산에서 꼭 알아두실 거고요. 시험에서 진짜로 거의 매해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매출 총액. 주로 영업이익은 잘 안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하나 꼭 기억하실 거. 이거. 이거를 시험에서 안 만나볼 일이 없어요. 판매 운임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판관비에 들어가 있지 매출 총익에 관계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판매 운임은 매출 총이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요거를 한번 어떻게 기장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요거 찾아가면 돼요. 매출은 얼마고 매출원가는 얼마고 매출총익은 얼마지? 요거를 저랑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하면 재예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복잡한 회계설이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잘 따라와 주셔도 정말 반은 먹고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자 매출과 매출원가 매출총익까지 일단 구조를 설명드렸으니까 요 놈부터 좀 볼게요. 자, 매출이라는 거는 제가 고객님한테 물건을 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생기는 거겠죠. 물건 팔았으니까. 다만 우리 요 매출에는 뭐뭐 있다고 했었어요. 현금 매출도 있고 외상 매출도 있다. 그런데 하나 좀 기억하고 계실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매출은 어떤 매출이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매출이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A라는 기업인데요. 여기 이제 고객님 계세요. 제가 고객님한테 물건을 100만 원치를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은 100만 원이죠라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보니까 물건이 그지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한테 반품을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물건을 사갔는데 고객님이 멀쩡한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고객님은 우리가 회계는 합리적인 분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진상님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반품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사람들. 그래서 물건이 조금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반품을 했어요. 고객님이 저한테 5만 원치를 반품한 거거든요. 그럼 저 얼마 판 거예요? 100을 판 거예요? 그러면 뻥튀기죠. 이건 진짜 5만 원은 안 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찐 매출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순매출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순매출액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100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총매출액.
그런데 5만 원이 반품된 거죠. 그런 거 뭐야 주셔야 돼요? 빼야 돼요. 그래서 반품된 거 당연히 빼야 되겠죠. 요런 거를 회계에선 이렇게 부릅니다. 매출 환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매출 환입이 하자가 있어서 반품시킨 거를 매출 환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매출 환입이라는 이름을 뭐 완벽하게 이해하시기보다는 빼야 된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공감하시죠? 예. 이거 반품 5만 원치 한 거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요, 그 100만 원이라는 그 물건을 고객한테 팔았는데 반품된 게 5만 원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조금 있어가지고 애누리 해준 게 있어요. 자, 이 애누리라는 게 솔직히 좀 잘못 쓰이고 있어요. 뭐가 잘못 쓰이냐면 우리가 애누리라는 거 하면 시장 가서 애누리 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시장 가서 애누리 하는 건 뭐예요? 저희가 시장에서 애누리 한다는 얘기는요. 그 예를 들어 그 시금치 한 단이 뭐 2,650원이다. 저 2,650원 좀 찝찝하잖아요. 2,600원만 받아. 그러면서 50원 애누리 하죠. 이거랑 달라요. 회계에서 말하는 애누리는 하자가 있어서 대금을 좀 깎아준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깎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애누리는 하자가 있어서 일부 대금을 감액하는 걸 애누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조금 얘 반품할 정도로 완전 물건이 그지 같은 건 아니고 괜찮긴 한데 조금 이제 완제품 100% 성능은 아닌 거죠. 그래서 10,000원 깎아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얼마만 받겠어요? 상대방이 10,000원은 안 내고 나머지 돈만 주겠죠. 마찬가지로 애누리 반품 이렇게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매출 할인. 자, 요거는 뭐냐? 이름 뒤에 할인이라고 붙어 있죠. 요거는 제가 이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판 거예요. 외상 매출. 그래서 한 달 후에 돈 갚으셔 라고 해가지고 한 달 후에 돈을 갚는 조건으로 이제 고객님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저희는 한 달간 기다리겠죠. 근데 솔직히 돈 빌려주고 기다려 보셨어요? 친구한테 돈을 단돈 5만 원만 빌려줘도요. 솔직히 저희가 돈이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 때는. 뭐 지금이야 뭐 몇십만 원 이런 거 이제 빌려줘도 친구들한테 빌려줘도 뭐 그냥 뭐 한 달 정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돈 5만 원? 5만 원 진짜 크죠. 학교 다닐 때 5만 원이 있었어요? 5만 원을 친구가 꺼달래요. 그 친구랑 이제 인연을 정리하고 싶진 않아서 5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5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생각나죠. 기다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고객님한테 물건 100만 원씩 팔았거든요. 한 달간 기다리기로 했는데 너무 기다림이 길잖아요. 근데 고객님이 다행히도 한 일주일 만에 돈 갚으러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매출액이 이런 거거든요. 조기에 이 돈을 갚겠대요. 엄청 감사하죠. 그러면 한 그 차비로 한 5,000원씩 띄워주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매출 할인은 조금 달라요. 깎아주는 건 같은데 조기에 대금을 결제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거예요. 5,000원. 예를 들어서 그럼 고객님은 저한테 돈을 얼마를 줄까요? 100만 원치 다 줘요? 아니죠. 일단 5만 원 빼고 애누리 10,000원 빼고 할인 5,000원 빼고 나머지만 돈으로 줘요. 그래서 네가 진짜 받은 돈은 얼마냐? 그래서 5만 원, 10,000원, 5,000원 빼보면 6만 5천원 빼고 돈 주겠죠. 그럼 전 얼마 받아요? 93만 5천원만 받겠지. 이게 너의 찐 매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A기업은 매출을 94만 5천원으로 신고하는 거지 100으로 신고하면 뻥튀기예요. 이거 나중에 회계감사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회계감사의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매출 부풀리기. 매출 부풀리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매출 신고해놔. 이거 다음 연도 건데? 다음 연도인데 막 끼워 넣어요. 우리 회사 지금 오늘 내일 하니까. 또는 원가를 막 극소화하거나 또 원가를 부풀리거나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라서 이거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 시험에서 진짜로 매번 등장을 하니까 있으면 얼른 빼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 이름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매출이면 매출과 관계된 것만 빼야죠. 이렇게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빼서 순 매출만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출과 매출원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적절하게 수정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매출원가를 찾는 걸 설명드릴게요. 이 매출원가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또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회계 처리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뺀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뺐어요. 그럼 저 매출원가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자,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재고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재고 자체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자, 보세요. 제가요. 상기업이에요. 그럼 상품이라는 거는 어떻게 와야 돼요? 사와야 돼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거는 제가 거래처에 들러가지고 우리 물건, 너네 물건 사고 싶어. 그래서 거래처가 저한테 물건 값을 요구하면 저는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에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그 창고 같은 데 가보시면 창고가 텅텅 비어 있나요? 아니에요. 일정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수요가 확 늘면 재고를 가지고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에 재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또는 기초 상품. 기초에 창고에 10만 원치 있었어요.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사왔겠죠. 창고에 물건이 기초 재고만큼만 가지고 영업해요. 또 사왔겠죠. 그런 거를 매입이라고 불러요. 열심히 사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기에 상품을 또 사왔단 얘기죠. 50만 원치 사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희 창고에 얼마치 있어요, 물건? 60만 원치 있는 거죠. 요거를 합쳐가지고 요렇게 불러요. 판매 가능 상품, 재고 또는 판매 가능 상품 요렇게 불러요. 말이 어려운 거죠. 60만 원치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팔죠. 이걸 갖고 있으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재고는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릴 때 자동차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자,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테슬라. 뭐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을 다 알죠? 전기차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약간 거품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테슬라는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1년 걸려요.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재고가 없다는 얘기죠. 재고를 쌓아놓는 게 좋은가요? 자동차는 쌓아놓으면 그거 다 썩어요. 그래서 재고는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려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어떤 분들은 재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고는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오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도요, 이렇게 유명하고 좀 인기 있는 모델은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모델을 사고 싶잖아요. 1년 전에 가야 돼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싶은데. 근데 별로 안 유명한 모델은 가면 금방 차가 나와요. 그럼 저는 차를 받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별로 안 사나 본데. 그래서 가능하면 자동차 생각해 보시면 재고는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얼른 팔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걸 다 파는 거죠. 올해 이거 다 팔면 대박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 재고랑 매입한 게 총 60만 원치가 있었는데 다 팔렸어요. 그럼 걔가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팔리면 이 60만 원이 다 매출 원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출 원가로. 네, 그런데 재고가 남을 수도 있죠. 다 팔리면 다 그냥 매출 원가가 된 거고 남아요. 일부. 미판매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말 재고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하면 다 된 거예요. 기말 재고에 5만 원치 남았대요. 그러면 저희는 60만 원치 중에 5만 원 남긴 거죠. 얼마 파셨어요? 55만 원. 네, 이거를 찾아가는 게 우리 시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고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뭐 복잡한 거 많이 하실 거 없이 이거 이렇게 흘러가겠네? 라고만 이해하시고 요 금액을 잘 저랑 채워 넣으시면 돼요. 대신 시간이 제약이라서 그렇거든요. 저희가 문제가 진짜 어렵다, 손도 못 댄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없어요. 저희 시간 그렇게 넉넉한 시험 아닌 거 아시죠? 이런 문제를 40문제 가까이 이제 출제를 하시니까 40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회계가 가장 큰 문제가 이거야. 들어서는 알 것 같거든요. 이거 뭐 들어서 이거 모를 사람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오래 걸려요. 금액을 찾고 막 계산하는데 5분 걸리면 이거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이거를 빨리 푸는 겁니다. 대신 여기다 살 좀 붙일게요. 요것도 정리해 봐야죠. 자, 여기 들어가는 매입은요. 진짜로 매입한 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얘랑 거의 똑같아요. 여기에 들어갈 건 또 순 매입액이어야 돼요.
자, 제가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반품을 하겠죠. 그럼 그거 저 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전체 총 매입액이라는 게 있는데 하자가 있어서 반품시킨 거를 매입 환출이라고 불러요.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조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애누리 해준 거 매입 애누리 있으면 빼세요. 그리고 매입 할인이라는 걸 받았으면 빼시면 돼요. 똑같아요. 대신 이것만 안 틀리면 돼요. 매출은 앞에 매출자가 붙어 있으니까 짝꿍 잘 찾아가시라는 얘기고 매입은 매입과 관련된 것만 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운임.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운임 정리해 드렸죠. 매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운임은 갖다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제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이 매입 운임은 이 돈을 안 내면 물건을 못 사요. 그래서 운임이라는 거 아까 제가 그 수입 물건이 비싸다고 했었잖아요. 수입 물건은 대부분 이제 제가 물건을 수입해 오는 거기 때문에 운송료도 같이 내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제가 투자를 한 거니까 그 돈을 다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입액에다가 매입 운임은 보태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시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하셔도요. 진짜 한 문제 그냥 맞추시는 거예요. 올해도 나왔고 거의 뭐 10년에 9번 나왔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9번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를 연습해 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78페이지 보시면 상품 매매 시 조정 항목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칠판에 쓴 거 있죠. 요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데 말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해되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매입액을 조정할 때는요. 총 매입에서 환출, 애누리, 할인 빼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하나만 더 쓰세요. 매입 운임을 더하셔야 돼요. 그에 반해 매출도요. 순매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총에서 빼야 될 거를 다 빼고 이 정리된 값을 가지고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매입 재비용이라고 해서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상품 매입 시 추가로 소요되는 보관료, 인수운임, 수수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매입 시 운임은 오른쪽 상단 가보세요. 별표 진짜 크게 하셔야 돼요. 매입 시의 운임은 매입액에 제가 보탰죠. 하지만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운임, 판매 운임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판매 관리비 여기서 처리해요. 여기서.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요거 두 개만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 운임은 판관비로 따로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에 영향 안 줘요. 요거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는 판매 운임은 신경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 문제 하나만 조금 풀어보고 싶게요. 거기 있는 예제 문제가요. 시험에서 진짜로 10번 중에 9번 나온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진짜 정말 많이 풀 거거든요. 다 설명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짝을 잘 못 맞추면 이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는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짝을 잘못 맞춘다는 게 뭐냐면 이게 긴장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기초랑 기말재고를 틀리시는 분은 없어요. 총 매입액을 조정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매출에 느려 환입을 빼요. 매입이면 매입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짝꿍 잘 지어 두셔야 돼요. 자, 한번 넣어볼까요?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대로. 자, 뭐 설명을 더 드릴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거의 매번 여기 지우거든요. 똑같이 지워요. 똑같이. 그리고 그냥 여기다 채워요. 안 바뀌어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 그래서 기초 재고가 얼마냐고 봤더니 12만 원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말의 재고가 15만 원 남았답니다. 질문에 동글뱅이 하셨어요. 질문이 매출 총이익이에요.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 칸 채워봅시다. 우리. 자, 그럼 마저도 해볼게요. 총 매입액 130만 원 그냥 넣으시면 안 되죠. 자, 130만 원을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요. 밑에 보니까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1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합쳐가지고 10만 원 빼시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그 밑에 보시면 매입 운임이 4만 원 있어요. 4만 원은 더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얼마 넣으셔야 돼요? 124만 원. 그럼 저희는 매출원가는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121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대로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로 와보죠.
매출액에서는요, 지금 설명드린 것만 잘 조정하시면 되니까 총 매출액이 170만 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요 그대로 넣으시면 낭패다. 뺄 게 있죠?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 18만 원이 있답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억하셔야 될 거, 판매 운임은 안 건드립니다. 매출액에서 더하거나 뺄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따로 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매출은 얼마라고 답변하셔야 되느냐? 170만 원에서 18만 원만 빼셔야 되니까 152만 원. 자, 그대로 들고 갈게요. 152만 원. 매출 원가는 121만 원. 그러면 답은 31만 원.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은 31만 원. 요게 답입니다. 판매 관리비, 판매 운임은 여기서 이렇게 따로 빼요. 3만 원을. 그래서 뭐 질문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 물어보시면 3만 원 더 빼시면 돼요. 31만 원에서 3만 원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 28만 원. 근데 질문이 이거 아니잖아요. 질문에서 콕 집어 얘를 물어봤는데 이거 답변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또 시험장에 가보시면 말도 안 되는 답을 막 찍으세요. 질문에서 이걸 물어봤는데 난 이것까지 할래. 그거는 그냥 본인 공부고 시험에서는 이걸 딱 물어보는 거니까 31만 답변하셔야죠. 이거 있어요. 1, 2, 3, 4, 5 지선다 안에. 그러면 또 28만 원을 냉큼 찍으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31만 원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매입, 순매출이란 단어랑 이 매출 총액을 찾아가는 과정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에서는 요거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드릴 게 그 뒷장에 넘겨보시면 80페이지에 재고의 원가 배분이라고 해서 또 설명드려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요거 하고 뒷장에 유형자산에서 간단한 감가상각비까지 하고 과정 마무리할 거니까 일단 80페이지를 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